제가 제 아내를 그런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집안의 도움도 없이 저희는 정말 힘겹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대출을 갚아가며 맞벌이를 하며 쓸데없는 비용 하나 줄여가며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집안일 분담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들 부부와 다르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의 가장 큰 맹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균열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끈끈하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해왔던 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경험이 얼마나 잔혹하고 동시에 현실적인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내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평범했습니다. 매일 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가끔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온 날이면 미리 반찬을 준비해 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는 메모를 남겨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모든 기억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어질 수 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시작은 소소했습니다. 제 차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였으니 벌써 12년은 된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작년 겨울부터 잔고장이 심해졌습니다. 시동 불량, 냉각수 누수, 브레이크 문제 고쳐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 차는 그만 타. 우리도 곧 아이 생각해야 하는데 위험하게 뭐하러 그래.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검소하던 아내가 먼저 차를 바꾸자고 말했으니까요. 차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아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내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중고차라도 알아보자고 했고 그때부터 아내는 이상할 만큼 적극적으로 매장을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미리 얘기하고 시간을 내어 혼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지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꼭 가보자며 추천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거기여야 돼? 하고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차도 많고 설명도 자세히 해줘. 사람이 믿음 가더라. 그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저를 데리고 직접 그 매장에 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중고차 단지였습니다. 건물은 허름했지만 매장 안에는 꽤 깔끔한 차량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차 보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낯설지만 친근하게 말을 거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중고차 딜러. 그날은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SUV를 선호하는 제게 아내는 계속 세단을 권했지만 취향 차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게 된 게 첫 번째 이상 신호였습니다. 원래는 집에 오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신경조차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고 욕실 선반 위에도 놓고 씻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농담처럼 요즘 왜 이렇게 폰을 붙잡고 살아? 라고 묻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연락도 자주 오는 거고. 그때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프리랜서 일을 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 말은 결국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친구랑 만난다, 거래처 미팅이 있다, 모임이 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주로 수요일 오후에 비슷한 시간대에 나갔다가 저녁쯤 돌아왔습니다. 정기적인 패턴이 있다는 건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회사에 사정이 생겨 조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같은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정갈하게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저는 그걸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를 밟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린 아내는 곧장 어느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함께 갔던 중고차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차 보러 또 온 거겠지. 그래, 내 걱정을 해주는 거겠지. 하지만 곧 눈앞에서 보게 된 장면은 제 안의 모든 평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딜러와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장난 같지도 않고 형식적인 스킨십 같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동작.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부부처럼 너무도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혼돈이었습니다. 설마라는 단어와 분명하다라는 확신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밤을 뒤척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제게 건넸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업체명, 이름, 연락처가 분명히 적힌 그 종이 한 장. 저는 가방에서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광고물이 아니라 제 아내가 어떤 세계와 연결됐는지 보여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혼자 그 매장을 다시 들렀습니다. 겉으로는 차 조금 더 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몇 시간을 그곳에 머물며 그 남자의 태도, 직원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제게 여전히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제 눈에는 모든 행동이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상상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되돌릴 수 없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제 앞에 놓인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남편에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준비가 된 남편으로 바뀐 순간, 아내와 그 남자의 모든 흔적을 직접 밝히는 길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불안했고 출근해서 일을 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읽다가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매장에서 남자의 손길이 아내 어깨에 닿던 순간 그 익숙한 분위기, 그 웃음소리.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 수천 번도 넘게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그냥 친근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곧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 이상하게 느꼈잖아.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 직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괜히 헛소문이 될 것 같았고, 가족에게 말하면 제 아내에 대한 남은 체면마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지문도 등록돼 있어 제가 가끔 필요할 때 열어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금이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고 제 지문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의심은 크게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뜻이구나.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구나. 하지만 당장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을 때에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잠든다 싶으면 화면을 가리고 엎어놓거나 침대 옆 협탁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아내의 숨결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머리맡에 있는 그 작은 기계 안에 지금 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진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저는 결국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직접적인 확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산 것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리뷰를 꼼꼼히 확인한 끝에 충전이 오래 가고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모델을 골랐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마이크 감도는 탁월했고 무엇보다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아내는 여느 때처럼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부드러운 원피스, 가지런히 말린 머리, 가볍게 한 화장. 저에게는 이제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리를 덜덜 떨면서 그 가방 안쪽 포켓에 녹음기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이 얼마나 떨리던지 제대로 들어간 건지도 불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시간을 확인하다가 괜히 손이 식은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알림음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무렵 아내도 귀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을 차려놓고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피곤하지? 밥부터 먹자.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쌀알 한 톨이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 밑에 숨겨둔 그 녹음기가 내 방 안서랍에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거의 폭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밤이 깊고 아내가 잠든 후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로지 귀 안쪽으로만 피가 몰리듯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안이나 길거리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득 들린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매장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그 딜러. 특유의 느끼한 웃음, 말투, 어투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곧 이런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누가 보면 연예인인 줄 알겠어. 오빠, 그런 말 너무 민망해. 그만해. 아까 그 차 말고 뒤쪽에 있는 거 봤어? 오늘은 거기서 얘기하자. 거긴 사람 잘 안 오지. 알겠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귀에는 단지 그 짧은 문장들만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자. 그 말이 가진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차를 핑계로 사람 없는 곳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겠다. 그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귀를 틀어쥐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상상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차 안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둘, 그리고 이어질 장면들. 오히려 상상이 실제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숨은 거칠어지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그 웃음소리와 대사가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내 얼굴을 떠올리면 동시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감정이 그 순간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심연 같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은 그저 제 망상이 되고 말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히 부인할 수 없게. 그리고 그 증거로 저를 기만한 두 사람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것은 GPS 추적기였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장치였고 설치도 간단했습니다. 자석으로 부착하면 차량 하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별도의 앱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조그만 박스 하나였지만 제겐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검은 상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곤히 잠든 사이 저는 몰래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 불빛도 켜지지 않게 휴대폰을 3번이나 확인하고 손전등 대신 작은 열쇠용 손전구를 썼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 밑으로 손을 뻗으면서 제 심장 소리 때문에 오히려 차가 울릴 것 같다는 두려움마저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적기는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제 인생 2번째로 가장 길었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미팅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도 된 듯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말하고는 스마트폰 속 앱을 켰습니다. 지도 위 초록점 하나에 모든 정신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했습니다. 오후 1시쯤 아내의 차는 집 근처를 떠났습니다.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서서히 강서쪽으로 향하는 차. 결국 맵 위에 찍힌 위치는 중고차 매장 뒤편 외진 골목 근처였습니다. 심장이 식은 듯 무감각해졌습니다. 커피숍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주차 공간조차 없는 건물 뒤편 통로와 연결되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점은 거기서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국 조퇴를 하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2발. 골목으로 들어서던 순간 저는 딱 굳었습니다. 제 아내 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검은색 차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낮게 깔린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가벼워서였습니다.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감각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눈물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 안이 텅 빈 듯 허망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겨우 의식을 붙잡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호판, 차량 위치, 두 차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주변 골목 풍경까지.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을 찍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 잘 끝났어. 오빠는 어땠어?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담담해졌습니다. 이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단 하나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 나는 지옥의 문을 열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수십 군데 웹페이지와 상담 사례를 뒤졌습니다. 상간남 소송 전문이라는 문구에 제 손가락이 멎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난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까지는 단순히 의심과 불안, 그리고 감정적인 동요였다면 이제부터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우습게 본 사람들, 제 인생을 농락한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피해자였고 동시에 싸움의 준비를 해야 하는 전사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웃기도 하고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심지어 더 다정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의 확신을 더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녹음 파일, 직접 찍은 차량 사진들.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외장 하드에 옮기고 클라우드에 백업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더 이상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 남들이 더럽다 가정사인데 왜 소송까지라고 말하면? 하지만 생각은 금세 정리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기만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중고차 딜러와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제 얘기를 듣더니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 기록, 차량이 나란히 있었던 사진, 녹음 파일 속 말투. 다 보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내부 대화 녹취, 호텔 출입 장면,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는 줄어듭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더 높아집니다. 그 말은 제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밤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 불합리한 현실을 그냥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직접 장비를 설치하자. 만약 둘이 차 안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 대화와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고 긴 박스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한 크기지만 충전 한 번에 30시간을 녹음할 수 있고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공백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밤 차고로 내려가서 조수석 시트 밑에 그 장비를 부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아내는 다시 어김없이 같은 시간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조심히 차고에 내려가 장비를 회수했고 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속에서 저는 참혹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지난번에 갔던 그 식당 갈까? 응.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갈까? 오빠가 좋은데 알아놨대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아? 남편은 눈치 못 채? 괜찮아. 그 사람은 바보야. 완전히 믿고 있어. 그 순간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입에서 바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걸 제 귀가 직접 들었다는 사실은 사진이나 위치 기록보다도 몇 배는 더 강력한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믿은 게 우스운 거였구나. 하지만 이 고통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이어가던 중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만간 차 한 대 뽑자. 내 명의로 등록해. 내가 타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 그럼 괜찮을까? 그러다 들키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랑 오래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만이었다는 것. 제 아내와 그 남자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제가 지금껏 흘린 피와 땀으로 낸 대출금, 우리 집의 미래를 통째로 무시하고 저를 그냥 ATM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고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차량 룸미러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설치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시퀀스를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으며 팔짱을 끼고 얼굴을 쓰다듬고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잇몸이 다 헐어버릴 정도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무너지는 대신 차가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영상도 캡처하고 날짜와 위치 기록을 정리하고 모든 파일을 폴더별로 나눠서 변호사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의 휴대폰까지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연락처와 메시지 복원 서비스를 통해 일부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휴대폰을 확보했고 외부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을 때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메시지 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못 만나. 남편 눈치 까는 것 같아.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도 이제 지쳤어. 조금만 더 참아. 대출 다 갚으면 정리할게.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 문제 생겨. 저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단순히 대출 다 갚을 때까지 유지하는 계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되찾기 위한 전쟁이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들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둘 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었던 제 자존심과 제 삶, 그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송장을 접수한 날, 저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동안은 매일같이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심장을 찔렀지만 이제는 모든 걸 법적인 절차에 맡겼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눌러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다. 내가 할 일은 이미 다 준비됐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상간남 소송 접수가 정식으로 완료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알림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거짓말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TV를 켜놓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내일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하라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 말은 이제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아냐? 너도 이제 알게 될 거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에.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에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진짜야?
그녀가 말하자마자 손에 든 서류를 제게 내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야.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고 영상도 있어. 아내 얼굴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무릎을 꿇더니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잠깐 그랬던 거야. 실수였어. 순간 저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수?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나간 게 실수였다고. 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서로 약속했던 것도 실수였다고. 메시지에서 대출 다 갚고 정리하겠다고 한 게 실수였어.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을 태워버렸고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상간남 김도훈은 처음에 자신은 아내가 기혼자인 걸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에 같이 갔던 날 아내가 남편을 소개했던 건 무시하더군요. 정말 치졸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김도훈 측은 서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장 운영도 불안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땡땡딜러 불륜 소송 걸렸다더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민감했고 누군가 이름을 흘리면 금세 소문은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정히 양복을 입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변호사와 함께 앉았고 맞은편에는 초췌한 아내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김도훈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합니까? 김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고 오직 텅 빈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이 한순간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차량 블랙박스 영상, GPS 기록, 녹취록, 복구된 메시지, 판사는 직접 확인까지 했고 결국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재판장이 한 그 짧은 말은 제 몇 달간의 고통이 결코 망상이 아니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설 때 김도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울먹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 인생은 무너지는 길뿐이다. 그 후 김도훈의 매장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은 줄줄이 해지되었고 인터넷에는 그와 관련된 비난글이 넘쳐났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지방 작은 방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다, 복수했다는 만족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제 안에 깊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사랑은 이제 증오와 서류 몇 장으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 번 속은 건 제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속이는 건 제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제 저는 제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삶, 바로 제 자신을 지킬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 앞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봄날의 대기처럼 잔잔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김도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퀭했고 화장기조차 희미했습니다. 김도훈은 더 비참했습니다. 정장마저 구겨진 채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잘 나가던 딜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몰락한 신세가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한 뒤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 및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 공기는 유리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판결문은 선명했습니다. 피고 김도훈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아내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와의 혼인을 해소하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 외마디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단순한 액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숫자는 지난 몇 달간의 제 고통에 사회적, 법적 평가가 내려졌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픔이 더 이상 망상이 아니었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구체화된 정의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누가 보면 단순한 재판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안에는 제가 다 잃어가며 버틴 고통의 시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결과면 원고 측은 최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감이라기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 아내는 제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김도훈 역시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라붙은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휘청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 몰락이었고 그 몰락을 만들어낸 건 제 집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도훈의 매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거래처는 손절했습니다. 중고차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그 인간한테 차 샀는데 불륜으로 소송 걸렸다더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도훈은 업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 역시 회사에 소문이 번지며 결국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집안을 지키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 근처에서 쓸쓸히 지내며 단기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밤중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요즘 사람도 못 만나고 살아. 그래도 오빠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저는 메시지를 읽고 가만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답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관계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제 감정은 누군가를 믿는 데에 쓰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고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예전처럼 어리석게만 살지 않습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동시에 제 삶을 다시 조각해낼 연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혼자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만은 온전히 믿고 거짓 없는 삶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절한 투쟁 끝에 얻어낸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누군가의 진심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단 하루 만에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은 내 몸이 아파 병가를 낸 날이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삶이 조용히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아내 진아와 결혼한 지 6년. 서로 부족했지만 우리는 나름 다정한 부부였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함께 웃었고, 자격증 공부와 글쓰기라는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곁을 지켰다. 진아는 늘 나를 배려했고, 불쾌한 메시지를 받은 날이면 먼저 보여주며 말해줬다. 이런 말 기분 나쁘지 않아? 남사친과의 연락도 나를 위해 끊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라 믿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있던 나는 진아가 아래층 집주인 박 사장과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과 가장 경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함께한 그 장면. 진아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용서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써온 소설 원고를 모두 지워버렸다.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연애 사연들을 훑어본다. 예전에 나는 그런 글에 늘 이렇게 댓글을 달던 사람이었다.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야. 진짜 괜찮은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말들 나도 진심으로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아마 나처럼 당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우린 괜찮은 줄 알았어. 완벽하진 않아도 잘 지냈지. 하지만 착각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매일 밤 옆에 누워 잠들던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될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글을 쓰며 되새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그녀가 남긴 상처보다 더 깊게 아프다. 우리가 살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4층짜리 다세대 빌라였고, 우리는 그중 3층에서 지냈으며 건물의 주인인 박 사장은 1층에 살았다. 요즘 같은 집값으로는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못 냈기에 그곳은 우리 형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나머지 세대들도 대부분 우리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였고, 주민들끼리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도 서먹해지지도 않게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위기였다. 처음 이사 왔을 땐 박 사장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자잘한 수리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줬고, 건물 관리도 성실한 편이라 신뢰할 만했다. 물론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으로 가끔 마찰은 있었지만 얼굴 붉히고 갈등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진아가 명절에 쿠키를 구우면 인사 삼아 나눠줄 정도의 정도만 오갔다. 불필요한 친분 없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내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겐 편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다. 모든 퍼즐 조각은 이미 흩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애써 외면했고, 결국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진아는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편이었다. 월말에 있는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 회사에 출근하는 일도 드물었다. 반면 나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일정이 불규칙했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다.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리에겐 사치처럼 느껴졌고, 나는 늘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녀는 그런 나를 항상 격려해 주었고, 오빠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 난 진짜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곤 했다. 늦은 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날이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말없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기도 했다. 나는 그런 다정함에 감사하면서도 그 다정함이 진심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는 달리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띵했으며 콧물이 줄줄 흘렀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참고 출근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과는 별개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편함이 속에서 올라왔고 머릿속 어딘가에선 오늘은 가지 말라는 이상한 직감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결국 나는 과장님께 문자로 하루 연차를 쓰겠다고 남겼고 다행히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 평소 병가도 잘 안 쓰고 일만 해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진아에겐 따로 말하지 않았다. 출근하는 척 슬쩍 다녀왔다가 오랜만에 그녀와 점심을 함께 먹고 드라마 몰아보기라도 하면서 하루를 느긋하게 보내고 싶었다. 진아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만의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가는 길에 진아가 즐겨 찾는 카페에 들러 그녀가 늘 주문하던 카라멜 마끼아또에 휘핑을 듬뿍 얹어 샀고 커피를 손에 든 채 집으로 향하는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진아가 오늘 하루 얼마나 기뻐할까? 같은 길에 섞인 상상을 하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어리석고 안쓰럽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 갔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조용히 해주고 싶다. 가끔은 모르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익숙한 자리에 차를 세우고 한 손엔 그녀를 위한 커피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침이었다. 진아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옆집 아이들은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집 문 앞에 다가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를 멈춰 세웠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아주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진아는 집 보안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었다. 밤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택배 도난이 걱정된다며 영상 초인종과 CCTV 설치를 직접 요청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에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머릿속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졌지만 나는 애써 합리화를 시도했다. 장 보러 갔다가 잠깐 열어둔 걸 수도 있지. 이웃이랑 얘기하다가 잊었겠지. 같은 생각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거부할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 느낌은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으며 무엇보다 분명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 한가운데 우리가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위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진아와 또 한 사람 박 사장이 나를 보고 얼어붙은 채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모든 걸 단숨에 알아버렸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그 장면 속에는 분명히 아래층에 사는 박 사장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욕실 수리를 도와주며 친절한 인상을 주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내 옆에 나체로 서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고 부정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다. 지금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 만큼 낮고 차가웠고 어딘가 믿고 싶다는 심정이 담긴 듯 들렸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철저한 배신이었다. 결혼 6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일상과 신뢰는 그 짧은 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진아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내 티셔츠 자락을 붙잡았고
그 눈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반면 박 사장은 아무 말도 없이 허둥거리며 옷을 추스더니 내 시선을 피한 채 벽에 몸을 부딪히며 문 쪽으로 도망쳤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휘청이며 도망가는 모습은 처참했고 나를 더욱 모욕스럽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고 손등에 핏줄이 솟구치고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쓰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아니, 참아야만 했다. 나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강한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3년간 주 5일 다닌 헬스장 근력으로 정말 박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내게 안긴 고통을 물리적으로라도 되갚고 싶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한 줄짜리 뉴스 기사가 스쳤다. 격분한 남성, 폭행치사로 구속, 노인에게 주먹질, 결국 시형 선고.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까지 이들에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여파는 평생을 따라붙는다. 박 사장은 끝까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도망쳤고 나는 그를 보내줬다. 차가운 복수는 뜨거운 분노보다 오래가고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에게 남은 일은 나중에 따로 정리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이 빌라의 다른 세입자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은 그를 쫓아가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복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진아였다. 아니, 이제 그녀를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남아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6년 전 내가 사랑했던 진아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웃고 울던,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머물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저 현장에서 들킨 외도녀일 뿐이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를 향해 손을 든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손을 드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어떤 기준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터질 듯한 분노가 가슴을 밀어 올라와도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옆구리에 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손을 세게 쥐었고 그 자리에 맺힌 피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왜냐하면 단 1초라도 이성을 놓치는 순간 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분노로 어쩌다 한 대 친다거나 책상을 부순다거나 그런 감정은 이미 넘어서 있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선까지 위협하는 내가 인간으로 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진아는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 티셔츠 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만 시선은 내게 닿지 못한 채 아래로만 떨어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와 우리 소파 위에 있던 그녀가 이제 와서 수치심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갑작스레 난입해서 상황을 망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 뻔뻔한 태도가 더 끔찍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집에 없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내 스스로조차 낯설 만큼 억눌려 있었다. 진아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진짜 실수야. 그냥.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냥이라는 말에 나는 다시금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그냥 한 번의 실수였다고? 그럼 우리 6년의 결혼은 자기 아버지 뻘되는 남자와 바꿀 만큼 가벼웠던 거냐고.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잊지 못했고 몸을 잎사귀처럼 떨며 한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그녀가 겁에 질려 변명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에 비하면 그 정도의 두려움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아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결혼한 뒤로 6년 내내 단 한 번도. 그런 내가 지금 한 걸음 다가서자 진아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뒤로 물러났다.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숨을 죽이며 내 움직임만 살피고 있었다. 웃기지 않은가. 그녀가 아팠을 땐 머리카락을 쥐고 토할 때까지 옆을 지켜줬고 생일에 맞춰 3시간 운전해가며 케이크를 사다 주었고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를 위해 몇 달씩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새 노트북을 사주던 내가 지금은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한순간조차 참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랐으니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데 그녀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입고 있던 내 티셔츠의 목깃을 움켜쥐고 그대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시선은 내게 닿지 않았다. 바닥을 보거나 벽을 보거나 혹은 조금 전 그 남자가 사라진 현관 쪽을 흘끗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게 더 미치게 만들었다. 모든 걸 무너뜨려 놓고도 나를 향해 시선을 맞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 그녀의 그 외면이 지금까지의 신뢰를 더욱 잔혹하게 짓밟았다. 나는 목소리를 눌러 겨우 말했다. 날 봐, 서진아.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눈을 돌렸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밀어냈고 그녀는 힘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마 내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그때 나는 그저 그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진아는 여전히 내 티셔츠를 품에 안은 채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리가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던 거실, 생일마다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던 그 공간은 그 순간 더럽혀진 기억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도, 연민도, 동정도 사라지고 남은 건 혐오와 분노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고 그대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 여보. 한때는 그 부름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고 출근을 말리거나 데이트를 조르던 그 애교 섞인 말투가 이제는 거북하고 메스꺼웠다. 이 상황에서 여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모든 감정의 줄을 끊어냈다. 문을 세게 닫았다. 문틀이 울릴 정도로 그녀와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벌리고 싶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이성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나는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움직였다. 차를 멈추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네를 몇십 바퀴나 돌았던 것 같다.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한 번쯤은 그대로 돌진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애썼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그 두 사람의 위치를 내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 사장은 아마 1층 자기 집에 숨어 있을 테고 진아는 내가 떠나온 거실 소파에 여전히 앉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달렸다. 라디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머릿속을 지워보려 했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오후 2시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마트24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일상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장바구니를 끌고 나오는 가족들, 손을 맞잡은 연인들, 서로를 부축하는 노부부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불과 몇 시간 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직접 봤다. 핸드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진아였다.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나는 화면을 들여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해가 지고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우리 결혼이 죽어버린 범죄 현장이었다. 보안요원이 몇 차례 순찰을 돌며 차를 힐끗거리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몇 시간째 멍하니 앉아있는 남자. 의심스러울 법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밤 10시쯤 나는 결국 다시 그 집을 향해 차를 돌렸다. 마음 한켠에선 그녀가 이미 집을 나갔기를 바랐다.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기다리지 않기를, 그 자리에 없기를. 하지만 그녀는 거기 있었다. 그 몇 시간 전 박 사장과 함께 있었던 그 소파 위에 다시 앉아 있었다. 이번엔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선물한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은 모두 번져 있었고 거실엔 휴지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평소 즐겨보던 감성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나에겐 그저 또 하나의 연기로 보였다. 6년을 함께하면서 그녀가 보여줬던 수많은 감정 중 어느 하나 진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연기처럼 느껴지는 눈물이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걸까? 자기가 배신한 걸 후회해서? 우리 결혼 6년을 망가뜨린 게 미안해서? 아니면 그저 들켰기 때문일까?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한 아내라는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편안하게 살아오던 이중생활이 들통났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의 정체는 고통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불편함이었다. 쉰 목소리로 그녀가 다가왔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돼? 제발 잠깐이라도 앉아서. 그 오빠라는 단어가 특히 역겨웠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꺼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내가 나간 후에 그 인간이랑 또 있었어?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더 크게, 더 처절하게, 마치 자신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보여주려는 듯.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났다. 비웃음. 그녀가 보여주는 이 모든 행동이 그저 또 하나의 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층 어디선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처절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 나는 그걸 말없이 바라보았다. 제발 잠깐만 같이 있어줘. 진심이야, 제발. 그녀는 계속 매달렸다. 마치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소파는 아니었다. 다시는 그 더럽혀진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가 어떤 핑계를 대려는지, 무슨 변명을 준비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진아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진짜야. 결국 예상한 대사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문장. 어디서든 통용되는 바람의 변명. 외로웠어. 그 사람이 자꾸 그런 눈빛으로 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됐어. 그리고 또 눈물. 끝없이 쏟아지는 눈물.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저 유혹에 휘말려든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그가 먼저 다가왔고 자신은 혼란스러웠고 그렇게 됐다고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손을 잡고 있었고 이미 마음이 넘어갔고 아니면 이미 내 모든 신뢰를 발밑에 짓밟은 뒤였단 말인가? 내가 사랑했던 진아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그녀의 얼굴을 쓴 가면일 뿐이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며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박 사장과 어떤 관계를 맺어온 여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 6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는 한편의 연극을 펼치고 있는 배우. 그녀의 눈물은 죄를 덮기 위한 장치였고,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오스카상을 노리는 클라이맥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진심을 말할 때마다 늘 하던 그 제스처.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나는 예전엔 그녀를 믿을 수 있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들킨 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 와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녀가 뭘 말하든 무엇을 믿든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로 모든 걸 덮으려 애쓰고 있었고, 나는 이미 그 극장을 조용히 빠져나온 관객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외도를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하지만 실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다. 그녀는 유혹을 받아들였고 거절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내가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에도 단 한 번이라도 안 돼라고 말했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쾌락을 선택했고 우리 가정을 버렸다.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설령 내가 용서한다 해도 이젠 같은 눈으로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금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박 사장이었다. 그자는 여전히 1층에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눈물도 사과도. 그래서 나는 짧게 말했다. 그만해. 됐어. 우리 끝났어. 진아는 상담을 받아보자고.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나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내쫓고 싶었다. 짐 싸서 그 남자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떠나야 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으니까 나는 안방에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 아무 옷이나 쑤셔 넣었다. 6년의 시간은 그렇게 가방 2개에 구겨졌다. 진아는 울며 따라다니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랑 그 남자 떼어놓을 생각 없어. 잘 어울리더라. 어디 사는지도 알잖아. 그냥 거기서 살아.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마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아팠을 것이다. 그녀도 내가 겪은 고통에 극히 일부는 느껴야 하지 않겠나. 진아는 침대 위에 쓰러져 울었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싸구려 모텔방에 있다. 이틀째 표백제 냄새가 밴 친구, 병 넘어 다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곳. 회사에는 병가를 냈다. 진짜 아픈 것도 아닌데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장님은 내가 코로나에 걸린 줄 아실지도 모르지만 상관없다. 나는 지금 사람 구실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3시. 창문 밖엔 인기척 하나 없고 방 안은 적막하기만 하다. 어디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요즘 내 머릿속엔 복수라는 단어만 맴돈다. 유치하다는 것도 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가 느꼈던 고통의 일부분이라도 겪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감정도 무뎌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복수만이 내가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진통제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어떤 일을 저질렀다. 지금도 양심이 조용히 속삭인다.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가 내게 한 짓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한 행동은 오히려 아주 공정한 대가였다고 느껴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진아의
진짜 꿈에 대해 그녀는 늘 말했다. 나는 언젠가 작가가 될 거야. 광고 문구나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 진짜 소설을 쓰는 작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한지수 작가처럼 로맨스를 써서 독자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게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어디 모임만 가면 누구든 붙잡고 자신이 구상 중인 소설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기획부터 출판까지, 베타 리더부터 에이전시 연결까지 다 알아본 사람.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살아가겠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생기 있었다. 그 시절의 진아는 분명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도 그녀의 꿈을 믿었다. 3년 전 진아는 정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일부러 예쁜 노트를 사와서 구상을 정리하던 그녀의 얼굴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들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온 마음으로 응원했다. 소설만을 위한 새 노트북을 사주고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어줬으며 매일 커피와 간식을 챙겨주었다. 완성된 챕터를 함께 읽고 때론 감탄하며 때론 진지하게 피드백을 나눴다. 진짜 잘 썼다. 이런 전개는 너밖에 못 떠올려. 다음 세대의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원고는 점점 완성에 가까워졌다. 가족 간의 비밀, 금기된 감정,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진아는 매일 밤 마음과 시간을 다해 키보드를 두드렸고 어느새 360쪽이 넘는 분량이 쌓였다.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감정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몇 장만 남겨둔 상태였고 불과 2주 전엔 나란히 누운 채 반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간 모텔에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진아는 바로 답장을 쏟아냈다. 제발 와줘. 다시 잘해보고 싶어. 오빠 없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다만 그녀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진아는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반짝반짝 닫혀 있었고 주방에는 라자냐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 초반에 어머니에게 배워 처음 만들어줬던 바로 그 요리였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뭐든 하겠다고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필요해. 생각해 볼게. 확답은 주지 않았고 희망만 남겼다. 그녀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다. 밤이 되자 진아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예전처럼 함께 자자고 말했다. 익숙한 말투와 눈빛, 손끝의 온기.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거실에서 잘게.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빠가 편한 대로 해.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이 조용히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나 역시 그 작업에 깊이 관여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그녀가 평소 쓰던 습관 그대로의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 챕터별로 정리된 폴더들, 그리고 손을 뻗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우리 결혼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녀의 오랜 노력과 신념도 조용히 무너뜨렸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는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진아는 예전처럼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다시 키보드를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간 뒤 나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 노트북엔 그녀의 지난 3년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고개를 숙이고 써내려간 문장들, 반복된 퇴고, 기획, 감정의 진폭.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서 그녀의 흔적들이 숨 쉬고 있었다. 챕터별로 정리된 폴더, 메모와 참고 자료, 그리고 수없이 고쳐 쓴 문서들. 그걸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닫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며칠 전 그 거실의 기억이었다. 그 기억은 한 번도 흐릿해진 적이 없었다. 머릿속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무언가를 끝내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왔다. 그 밤, 나는 그녀가 쏟아부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슬픔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올라선 것은 지독할 만큼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녀에게 그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내가 그 꿈을 지워버린 것이다. 다 끝냈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노트북의 화면은 꺼져 있었고 내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한 것인지 스스로 되물으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건 단지 내가 감정에 휩쓸린 결과였는지. 가끔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나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러면 신기할 만큼 마음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 기억이 존재하는 한 나는 더 이상 그 소설을 그녀의 꿈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그건 단지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의 잔해였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조용히 아침을 차리고 광고 일정을 확인하며 메일의 답장을 쓰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노트북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라면 아무리 바빠도 몇 줄씩은 꼭 쓰던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아마도 지금은 글보다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처럼 행동했고 식사도 함께했고 커피잔도 나눴지만 그녀의 손끝은 단 한 번도 원고 폴더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기다렸다. 언제쯤 그녀가 모든 걸 알아차릴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셋째 날, 그 순간이 찾아왔다.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을 때였다. 거실 쪽에서 갑작스럽게 끊긴 숨소리와 함께 짧은 외마디가 들려왔다. 안 돼. 고지어 무너진 목소리가 이어졌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담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내가 보여줬던 일부 챕터 저장해둔 거 있어? 그 물음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잠깐 가슴 어딘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간의 야근 끝에 선물했던 노트북과 그 안에 담긴 신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내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볼게. 그녀가 보는 앞에서 나는 컴퓨터를 켜고
마치 찾는 척 천천히 몇 개의 폴더를 열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파일을 클릭하고 한참을 머무시다가 말했다. 없는 것 같아. 너 백업해뒀던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들은 진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그 익숙한 행동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그렇게 했던 건 아버지가 위독하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없어. 진아가 힘없이 속삭였다. 전부 없어졌어. 내가 쓴 거 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다.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 의심이 내 마음 한쪽을 스쳤다. 혹시 오빠가 그런 거야? 그 물음은 그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흘러나온 것이었고 나는 차분히 되물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넌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법을 잘 알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억지로 울음을 만들지도 않았고 연기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건 진짜 무너진 사람의 울음이었다. 숨이 끊어질 듯한 떨림, 손끝까지 얼어붙은 고통.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장 아꼈던 것을 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울음은 오래 지속되었고 방 안은 점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우리 이건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진아의 얼굴은 또 한 번 무너졌고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다. 그녀의 울음은 아파트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아마 아래층에 있는 그 사람도 들었을 것이다. 좋다. 그 소리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소리였다. 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걸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너진 형체였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울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비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다. 나는 침착하게 짐을 정리했다.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서류, 전자기기를 넣고 그 외에는 손대지 않았다. 결혼 앨범만은 그대로 남겨뒀다. 그녀가 어떻게 하든 더는 내 몫이 아니었다. 현관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책 정말 아깝다. 진심인 척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그래도 머릿속에 다 남아있잖아. 처음부터 다시 쓴다면 어쩌면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마도 그때 그녀는 모든 걸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것을 소파 위에서 했던 선택을 기억한다면 내게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저울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기분을 느꼈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 낡은 벽지의 새벽이면 들리는 옆방의 소음. 편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숨 쉴 수 있다. 어차피 계약은 몇 달 뒤면 끝난다. 그 집은 이제 그녀의 몫이고 그 선택 역시 그녀의 책임이다.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던 가구와 기억들은 이제 나에게 더는 의미가 없다. 어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 집이며 모든 재산은 그녀에게 넘기기로 했다. 굳이 붙들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증거는 없었다. 그날 거실에서 마주친 장면을 사진으로 남길 정신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위한 정리와 재건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변호사 말로는 불륜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진아는 조용히 끝나길 바랐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 대부분 수용했다. 게다가 그녀가 내게 직접 보낸 내가 잘못했어 라는 메시지는 법적 증거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상황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했다.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말하면 그녀 입장에선 빠르게 정리하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가끔은 누군가의 꿈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저지른 선택과 그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두는 게 더 잔인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6개월이 흘렀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진아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이혼은 정식으로 마무리됐다. 서명도 했고 서류도 접수됐다. 33살, 이른 나이에 이혼이라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박 사장 이야기는 안 해요? 나는 간단히 대답한다. 내가 결혼한 건 진아였고 내게 약속했던 사람도 내 곁에 있었던 사람도 그녀였다. 신뢰를 깨고 등을 돌린 것도 결국 그녀였다. 그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더는 관심 없다. 이혼 협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양육비나 위자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차는 내가 가져왔다. 그 외의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남겼다. 나의 변호사는 정말 유능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지라는 무형의 무게는 때론 법정 안에서도 꽤 유효하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최종 합의가 끝난 뒤 법원 계단 앞에서였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 책은 잘 되고 있어?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내가 다 없앴잖아. 그 말에는 울음도, 분노도, 체념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기억을 되살려 다시 써보려 했다고. 정말 어떻게든 복원하려고 애썼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꺼내 쓰는 문장들에는 그때의 감정이나 온도가 담기지 않았단다. 전혀 같지 않아. 3년이었어. 내가 거기에 쏟아부은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종류의 상실이 있다는 걸 나도 그녀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날 악마라고 했다. 자신의 꿈을 부쉈다고. 괴물이라고. 나는 그 순간 웃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웃음이 났다. 그럼 우리 둘 다 괴물이네. 넌 우리 결혼을 부쉈고 나는 내 책을 부쉈다. 인생 참 공평하지? 진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려 했다. 내가 한 짓이 훨씬 더 잔인하다고.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부터 너한테 벌어질 모든 일은 우주가 균형을 맞추는 중일 뿐이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제일 웃긴 건 공통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다. 진아는 결국 그 아파트를 유지하지 못했다. 월세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다. 카피라이터 월급으로 두 사람 몫까지 감당하긴 어려웠겠지. 어디서 지내는진 모른다.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다. 혹시 1층 박 사장이랑 같이 살고 있을지도?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 슬픈 단편소설이나 쓰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삶과 아무 상관없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진아랑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다. 그녀 책이 출간되면 축하하고 형편 좀 나아지면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범한 미래를 꿈꿨다. 나는 모든 걸 했었다.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우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었다. 사람 마음은 결코 조절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그래도 말이지. 지금 나는 꽤 괜찮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집은 작지만 이젠 내 공간이다. 헬스장도 더 자주 가고, 오랜 친구들이랑도 연락 다시 하고, 데이트도 몇 번 나갔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지만 신뢰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씩 회복 중이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의 꿈을 박살낸 다음에 잘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지. 내가 너무 심했다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가 다른 남자랑 소파에서 그러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일 거다. 단 한 오후 만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할 때도 있다. 그녀는 내게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걸 빼앗아갔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가져갔다. 그게 공정한 거래다. 나는 괜찮아질 거다. 아니, 이미 괜찮아졌다. 좋은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은 지켜냈다. 진아는 잘 모르겠다. 들리는 말로는 아직도 그 책 다시 쓰려 애쓰고 있다던데. 운 좋길 바란다. 아니면 이렇게 써보는 건 어때? 나는 어떻게 결혼을 망치고 모든 걸 잃었는가? 그건 적어도 진짜로 자기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배웠죠. 당신도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